더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미국 몇 번 가보셨어요? 미국 2번 가봤나요? 여행차. 네, 여행차, 학술대회차 2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국문과 교수님이 미국에서 무슨 학술대회를 하시는지. 네, 여기 한국학 한 사람들이 있고요. 동아시아학, 뭐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별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예. 되게 그렇게 알아요. 뭐 국문과는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네. 잘해야 굽는 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해야 굽는 과. 예. 아닌데 정말 우리 어문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국문학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국문과를 포함해서 하여간 이 문과 계열은 취업 안 되는 과목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말이죠. 정말 참 무식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공부과 나온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느 사회든 빛과 소금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오늘 왜 미국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냐면, 아직도 이 미국을 무슨 진짜 천조국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네, 많습니다. 미국을 위대한 나라, 은혜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추켜 세우면서 이런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이건 뭐 역적, 반역. 이렇게도 보고 말이죠. 뿌리가 깊은데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서재필이 주도했던 독립신문 그 라인업들이 특히 친미국적이었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얘기하자면 분단 이후에 미 군정이 이른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세력들의 보호막이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 은혜로웠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리고 한국전쟁 때 유엔군을 주도한 게 미군이어서 뭐 한국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뭐 반공을 내세운 사람이 특히 그렇겠죠. 예. 그리고 박정희 이하 전두환 세력 그 이후까지
독재자들의 배후를 봐준 나라가 또 미국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왜냐면 반미주의자는 아닌데 네. 이 국제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문학평론가가 이 서정주를 두고서 비단 옷을 입은 노예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비단 옷이란 서정주의 문학이 있겠고 예. 서정주의 정신은 노예의 그것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밖에서 보기에 특히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기에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화려해 보이고 화사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하고요. 누가 뭐래도 그걸 두고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인들은 비단을 두른 노예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주 독립적인 성격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군사적 자결권 같은 경우인데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돌려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그 세력들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 왔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외 의존도, 특히 대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우리의 자주적인 성격을 희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게 못 됩니다만은 거기야말로 극장국가죠. 극장국가가 저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강대국들 틈에서 한반도가 갈갈이 찢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위기의 진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작품도 그 맥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미국 얘기,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관계 얘기 뭐 이 정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예.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든 뒤에 묻어주오는 부제가 미국 인디언 멸망사입니다. 이 작품은 디 브라운이 쓴 기록문학입니다. 1862년 무렵부터 1890년까지 대대적인 인디언 소탕 작전에 의해서 인디언들이 멸망해 가는 과정들을 좀 아프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얘기하는 운디든 니의 뜻은 상처 입은 무릎 이런 뜻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그 인디언 명명법을 보면은 지명이나 인명이 자연과의 그 관계를 얘기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흰 까마귀, 스카이워커, 구르는 천둥 뭐 이런 식인데 지명도 그렇습니다. 운디든 니라는 곳이 인디언과 백인들의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죠. 예. 그곳을 운디든 니라고 합니다. 나를 운디든 니에 묻어주를 읽다 보면은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의 대대적인 학살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이니까 그 이후에 서부 개척이 본격화하면서 금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나 가서 파헤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내몰고 이른바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내몰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례가 버펄로의 대량 학살 등등으로 인한 인디언과의 대결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서부 중심의 인디언들의 대량 학살의 역사인데요. 미국의 뿌리가 인디언들의 뼈를 묻은 무덤자리라는 걸 여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인디언들은 우리가 인디언으로 통칭하지만 거기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게 아파치족, 뭐 이런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 부족들과 백인들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서 백인들이 어떻게 이 인디언과의 조약을 파기했는지, 백인들의 욕망을 위해서 인디언들의 삶터를 어떻게 산산이 부숴놨는지 등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뭐 인디언들의 탄성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가면은 아파치 추장의 최후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인디언 전사죠. 제로니모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는 먹을 것도 많고 잠도 잘 자 아주 흡족한 상태로 부족을 돌보며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 나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른다.
그곳에서 나와 부족민은 잘 지내고 있었고 나는 남에게 누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죽이지 않았고 인디언이건 미국인이건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우리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나쁘고 그것도 아주 최고로 못된 놈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크룩 장군이 하라고 한 것만을 하고 그의 충고를 따르려 애쓰며 내 가족과 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나를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나는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느님과 태양에게 가족과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나쁘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걸핏하면 나를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있다. 제발 그러지 좀 말아달라. 사람이 잘하려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내서는 안 된다. 이제 남아있는 부족민도 거의 없다. 우리가 다소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이젠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않기 바란다. 정말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제로니모의 이 발언은 상당히 온건한 축에 속합니다. 예. 이 책에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잔인한 학살 장면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문명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이 정작 기원을 살펴보면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에 인디언들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라고 발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목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던 인디언들을 철저하게 추방하고 학살한 터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그 문명 국가가 성립했다는 건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를 운디든 뒤에 묻어줘 인디언 멸망사를 보시면서 미국의 기원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이 책에도 그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디언은 뭐 사람 죽여도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비로소 좋은 인디언이 될 수 있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콜럼버스가 카리브 해안을 따라서 쭉 미국 대륙을 오는 과정에서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디언들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었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콜럼버스는 거기를 죽을 때까지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죠. 거기가 뭐 새로운 땅을 발견했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문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이런 상상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인디언들이 기독교와 조우하는 장면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금의 눈이 먼 백인들에게 인디언들은 한낱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고 이런 인디언을 사륙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명백한 운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학살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감리교 목사면서 군인이었던 시빙턴 대령. 목사면서 군인인 경우가 지금은 군목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투까지 주도했던 모양이죠. 네.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인디언을 죽이러 왔어. 인디언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도 좋아. 이러면서 132명에 이르는 인디언을 학살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96년이 돼서야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시빙턴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그 백인들의 신이 신이라면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면은 너희들의 신의 뜻과 우리들의 신의 뜻이 다르지 않을진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지만 근대화한 무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 관련해서 조금만 보면은 조셉 추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즈페르세족의 그 추장이었는데 그 조셉 추장의 얘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대지는 태양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원래 경계선 같은 것은 없었다. 사람이 땅을 갈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 백인들은 부를 얻기 위해 온 땅을 뒤덮고 있으며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만 내주려 한다. 대지와 나는 한 마음이다.
대지의 척도와 우리의 육체의 척도는 똑같다. 창조주가 우리 보고 말하라고 당신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라. 당신은 창조주가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처리하도록 이곳에 당신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내가 당신을 창조주가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이끌지 모른다. 땅에 대한 나의 애정의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땅이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고 말한 적이 없다. 땅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든 창조주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같은 창조주인데도 이렇게 다르네요. 요즘 근대 문명,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디언의 얘기들, 인디언의 사상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아주 많죠. 카프카도 그랬고요. 유토피아를 쓴 데이빗 소로도 그랬고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디언의 사상에서 현대 문명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곧 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인디언들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였고 또 그들의 눈에 투영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칭송하는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네, 그 백인들의 입장에서 쓴 미국 역사와 인디언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우리는 인디언의 관점이 아니라 백인의 관점에서 아메리카 역사를 쓰고 읽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비슷한 인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억압당했던 피억압 종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텐데 우리는 미국 대륙을 약탈적으로 지배했던 백인의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떤 신성까지 찾아내는 거 보면은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05년 요 무렵이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었죠.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밀약을 맺고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조선을 갖고 하는 건 밀약이 있었습니다. 예. 이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자국의 이해관계, 백인 중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마치 미국이 구원자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예, 예. 미국을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반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해방의 가능성들을 열어준 것도 뭐 물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자기 결정권 없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뭐 물론 고마운 나라기도 하죠. 또 아무래도 민주주의 또 인권의 선진국이기도 하고 그런 긍정의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참혹한 정복의 역사 그리고 파괴의 역사를 가진 양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퍼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하여튼 미국을 신처럼 떠받드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이 일제강점기 땐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자, 파괴시켜버리자 이랬단 말이죠. 그때는 또 반미였어요. 네, 맞아요. 귀축미형이었죠. 네. 그 자들이 얘기하는 친미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주견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두려워하는 거죠. 큰 형님에게 기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유아적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이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김 PD 주위에는 꽤 있나 봐요. 아무래도 미국을 고마운 나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아유, 또 설득하기도 정말 진이 빠지고요.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만 보는 것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 제 이야기인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누구나 이해 가능한 객관적인 태도라는 건 사실 성립하기 어렵죠. 우리 관점에서 비교적 입체적으로 상대적으로나마 객관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예. 정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성조기로 대표되듯이 구원자의 이미지로 깊게 각인돼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에 미국 얘기 좀 천천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역시 미국 이야기죠?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예. 하워드 진의 책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책 소개해드렸는데, 하워드 진은 역사학자인데요. 이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현대 미국의 본질을 파헤친 걸작으로 꼽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오만한 제국입니다. 예. 이 책에서 하워드 진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3가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세계 평화를 지키는 나라인가? 그리고 미국은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인가? 또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가? 지금 이것들이 실은 오늘 던져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할 때 세계 평화를 지키고 법과 정의가 잘 지켜지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예. 예,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워드 진의 판단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떨치고 미국의 오만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 역사학자답게 다양한 그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됐다는 걸 반박합니다. 제 관심을 끈 것은 국제정치와 이제 무기산업 이런 관련 문제들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남미에서 미국이 저지른 행태들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죠. 이 남미를 흔히 미국의 뒷마당 이런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미에서는 반미만 주장해도 지도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반미 감정이 아주 강합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게 1898년부터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지배권을 장악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1903년에 파나마 운하지대를 강탈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또 온두라스나 니카라구아, 파나마, 과테말라 등지 해군을 파견하고 또 멕시코 도시를 폭격하고 또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나라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뭐 민주주의를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하지만 하워드 진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는 줄곧 비민주적인 정권, 더없이 사악한 독재 정권을 지원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뒤에서 뒷배를 봐주었던 세력이 미국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처럼 미국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보여줬던 행태들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평화나 정의나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그건 허울 좋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을 얘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게 정말 정의가 가득한 나라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그런 훌륭한 국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 20세기 들어서 세계 전쟁의 중요한 국면들마다 미국이 개입했고요. 수많은 군비를 들여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 유한비 기자가 헬렌 켈러를 사회주의자로 소개하던데 역시나 이 헬렌 켈러도 미국의 전쟁 주도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미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평화로 위장하고 정의로 위장했다는 것이죠. 우리 헬렌 켈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떤 싸움도 할 수 없으니까요. 유산탄과 독가스탄과 일체의 살인 도구 만들기를 거부하십시오. 수백만의 죽음과 불행을 뜻하는 군비를 거부하십시오. 파괴를 위한 군대의 어리석고 순종적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건설하는 군대의 영웅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비 확산과 미국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퍼붓습니다. 헬렌 켈러 나와서 얘기입니다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어려운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 정도만 위인 전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인물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백인 남성 중심의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지 미국 사회는 다른 소수자들, 이를테면 흑인종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과 정의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이로운 기술적 진보와 함께하는 가난과 기아, 엄청난 부자 계층, 후에 잘 나가면서도 현재 지위를 지키는데 전전긍긍하는 또 하나의 계층,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풍요를 지켜보며 절망과 비참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계층. 이토록 극명한 대조 속에서 범죄와 폭력, 마약 중독이 생겨난다는 게 과연 놀라운 일일까? 이런 불안정 속에서 정신질환, 결손 가정, 알코올 중독이 생겨난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를 약속한 미국이 이들에게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을 누리고 있을 뿐이고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하워드 진의 아주 냉철한 그리고 통렬한 비판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제도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미국을 정의의 화신, 평화의 수호신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낯설 줄 압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미국 하면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하워드지는 저 뒤쪽에서 흑인들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헌법이나 어떤 권리장전이나 투표 형식 그리고 어떤 법안도 우리에게 평화나 정의, 평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흑인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화나 정의나 평등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투쟁해야 되고 시민 사이의 토론을 계속해야 하며 끝없이 조직하고 운동해야 하며 현재법의 절차 형식이 뭐라고 약속하든지 안주하지 말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김 PD가 새롭게 쏘아 올린 오큐파이 풋불이 딱 와닿았어요. 예. 아마 이 책 우리 김 PD 읽으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비폭력 직접 행동을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국의 가진 자들 중심의 백인 중심의 이런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게 또 동시에 세계 질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또 하워드진이 힘주어 강조하는 게 군비 투자 문제인데요. 예. 수십조를 들여서 지금까지 미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해 왔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왔다는 것이죠. 예. 그 돈이면은 가난한 자들이나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얼마든지 보살필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데 가진 자들은 군산복합체와 결탁한 정치가들은 그런 상상을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워드진 선생의 말씀을 빌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좀 아득해 보일 수도 있죠. 끝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이른바 동맹국이란 명목으로 무기를 강매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위기를
조성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무기 판매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 실험하고 하는 게 어쩌면 미국이 부채질한 것인지 모르겠다. 왜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무기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바 적대적 공존이군요. 네, 그렇죠.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대화의 채널이 있다 그러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국에게 덜미를 잡힌 채 순정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지 이런 질문들도 이 책 읽으면서 다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암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워드지는 강력하게 직접 행동을 통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걸 궁극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즉 총과 돈을 쥐고 있는 자들 그리고 권력 유지의 결의를 완강히 내보이는 자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인다는 이유로 정의를 위한 투쟁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명백히 압도적인 힘이라 해도 그것은 결국 폭탄과 발로로는 측정키 어려운 인간의 특질들, 즉 도덕적 정열과 결의, 단결과 조직화, 희생, 기지, 창의성, 용기와 인내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것이 거듭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국의 무기를 통한 세계 장악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록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 조직된 힘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조금씩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하워드 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조 달러를 군사적 목적에 쓰면서 사륙과 사륙의 준비를 위해 쓴단 말이죠. 예.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조장해내고 이런 군사비를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기아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한다면은 하워드지는 얼마든지 그걸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럴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이 하워드진의 말을 빌면 우정으로 연대해서 군비에 들어갈 돈들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하워드진 얘기하는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는데요. 이 부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50억 민중의 생존을 위한 염원이 있고 젊은이들의 용기와 에너지가 있다. 젊은이들의 모험심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는 쪽으로 파괴가 아닌 창조로 국경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닌 국제적인 우정으로 돌아선다면 그들의 용기와 에너지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곧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넘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술가와 음악과 시인과 배우들이 세 곳곳에 존재한다. 아마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폭력에 미혹되어 잃어버렸던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상상력이 가지는 힘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든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을 울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김 PD가 뷰파이 붓비를 론칭한 것을 보고서 우리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과 함께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예. 정말 우리 촛불 시민들 지난 늦가을부터 올 봄까지 이어온 촛불혁명을 한때 기억으로 덮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인 정치개혁 또 정치혁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차후에 총선 대선에서도 시민의 힘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유지해야 할 테고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미국은 저렇게 제국주의로 오염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 이르렀죠. 예. 이게 오만의 끝이기도 하고요. 저 행패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촛불의 기억을 희미한 옛사랑처럼 돌려버릴 게 아니고 계속 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의 투표결이 부결됐다고 하네요. 저들의 저항은 저렇게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우리가 한 번의 승리의 기억을 추억으로 돌려버린다면은 저들의 집요한 저항 앞에 또 우리는 엄혹한 시절로 돌아갈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이 좀 두툼하지만은 아주 풍요로운 예들을 통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셔서 한번 오만한 제국 읽으시면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과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가? 언제까지 미국의 호갱 노릇만 하면서 전전긍긍할 것인지 예. 진지하게 묻고 또 미군의 존재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무기의 구입 문제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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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리처드 라이트의 미국의 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들. 네, 그렇습니다. 이 리처드 라이트는 1908년에 태어나서 1960년까지 살다가 떠난 미국의 아주 저명한 흑인 작가입니다. 아, 미국의 아들. 이 제목만 들어서는 이제 국뽕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흑인이라고 하니까 왠지 다른 맥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제목은 네이티브 선인데요. 자신들이 원래 미국에서 살았던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아들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미국 문학 하면은 주로 백인 문학을 중심으로 살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드가 앨런 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래전에 얘기했던 허먼 멜빌도 있고요. 스콧 피츠제럴드도 있고 해밍웨이도 빼놓을 수 없죠. 스타인백도 있고, 예. 잭 런던도 있고, 뭐 많은데 그와 함께 흑인 문학의 계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랭스턴 휴즈라는 막 걸출한 작가가 있고요. 알렉스 웨일리 뿌리라는 작품을 잘 알려져 있죠. 아, 뿌리 그 영화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PD 아는 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렐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작품도 아주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토니 모리슨이라는 여성 흑인 작가도 있습니다. 빌러비드라는 작품이 잘 알려져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소개해드릴 리처드 라이트는 이른바 흑인 문학의 맨 앞에 놓여 있는 아주 걸출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의 아들은 1940년에 발표됐는데요. 대단히 충격적이었더랍니다. 비거 토마스라는 20살 먹은 젊은 흑인 청년의 살인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한 아주 고전으로 꼽혀요. 그리고 토니 비거스라는 흑인 청년이 백인 여성을 죽였다는 것도 센세이션을하지만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 사회의 은폐되었던 차별, 불평등, 빈곤 문제 등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소설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미국 사회의 이면을 정말 적실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으리라고 전 장담합니다. 미국의 아들은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토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창비 세계문학에서 다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예. 흑인들이 300년 가까이 미국에서 고된 삶을 겪다가 19세기 중반쯤에 노예 해방의 이름으로 풀려나잖아요. 그러고서 이 남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뉴욕과 시카고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카고의 슬럼가 있죠. 흑인 슬럼가. 그야말로 미국의 그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회에서 안정된 관계도 없이 또 제대로 된 노동 환경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흑인들은 증오와 분노만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주인공 비거 토머스는 어찌어찌 하다가 아주 인자한 돌턴이라는 집안의 운전기사로 취직이 돼요. 예. 근데 취직된 그날 정말 우연한 계기에 어떤 우발적으로 그 집 딸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건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자경단에게 쫓기는 과정을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비거 토머스는 끊임없이 내가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이거였는가. 이렇게 증오와 분노만을 끝없이 나에게 심어주는 곳이 바로 내가 꿈꾸었던 아메리카인가 하는 생각들을 펼쳐 보입니다. 이 책의 명장면들 또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아주 많은데요.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50페이지 가까이 맥스라는 백인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응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예. 이 청년은 범인인 우리의 주인공 비거 토머스를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이 나라 3분의 1에 만연한 문제의 작은 단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청년을 죽이십시오. 이 청년의 생명을 태워 없애십시오. 그래봤자 이 섬세하고 무의식적인 흑백 관계의 기제가 조금만 어긋나면 다시 살인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부정하는 법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술이라도 믿는 건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불태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겁주고 그들의 의지와 충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청년을 죽인다고 해서 미국 백인 가정의 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엄숙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살인이 또 벌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어린 청년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와 죄의식에 빠진 채 수천 명의 다른 흑인 남녀에게 더욱 탄탄하고 높은 장벽이 세워졌다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이 청년을 죽여서 갇힌 용암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십시오. 언젠가 터져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명변론입니다. 멋지네요. 이런 변호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뛰어난 변론을 통해서 흑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요. 미국 사회의 함정이랄까요? 부조리한 측면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 비거 토머스는 자신이 죽였다. 바로 내 안에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 뜻은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이 흑백 차별이 나에게 심어준 증오와 분노가 이 살인 행위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미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참 미국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데 아니 솔직히 미국을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지상판 이렇게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미국 가서는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자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했고요.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골수 친일파가 돼서 조선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한, 제발 조선을 독립시켜주지 말라고 간청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영어로 쓴 일기가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다 평등하게 대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줄 알았는데 조선인이라고 아시안이라고 차별하는 걸 보고서 분노를 느낀다. 이런 내용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의 시선으로 볼 때 이른바 가축민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전염됐겠지만은 흑인은 물론이고요.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등등에 대해서는 이 차별의식이 아주 강고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미국 사회의 이면을 통찰하려는데 상당히 게으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번 주에 이래저래 미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전쟁도 불사하고 학살은 물론이고요. 독재까지 뒤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또는 모르는 척 하겠죠. 왜 그렇게 미국에 의존적인지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민주주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이민사회와 관련해서 세계사회에서 기여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옳은 지점도 없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부터 미국이 세계 현대사에서 끼친 이 해악은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게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 토마스의 비극은 사실은 미국 사회의 강고한 차별의식이 드러난 지점이자 또 다른 제3세계, 비백인 세계를 향한 미국의 본래 모습,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정의로운 건 아니지만 또 지식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적어도 미국의 아들 이 책 정도는 좀 읽어보고 한미 관계의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지성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예. 지식이 어떤 그 수단과 어떤 효율성을 강조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지성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의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그 지성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이 작가가 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거 토마스가 흑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백인일 수도 있으며 이 세상 어디에나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비거가 있었다. 비거라는 인물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내 삶의 양상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리고 점차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미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진흙탕 같은 삶을 의식하게 되었다. 마치 사람들의 삶을 한결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기능이 있는 안경을 낀 느낌이었다. 이제 신문을 씹어들 때면 나는 거기 실린 기사가 비단 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생존 투쟁, 나도 연루된 투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금방 읽어드린 표현 중에 엑스레이 같은 기능이 있는 안경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이 비거 토마스를 통해서.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미국 사회를 투시할 수 있는 하나의 안경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아들 오늘 좋은 책 소개받았습니다. 갑자기 뿔이라는 영화가 다시 보고 싶네요. 네, 뿔이라는 영화도 영화지만은 소설을 읽으면은 참 참담합니다.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특히 노예 사냥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들 보면은 그야말로 아우슈비츠가 낯선 이름이 아니라는 걸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흑인의 역사야 그저께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흑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흑인이야말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를 비추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피하면은 미국 사회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뿌리뿐만 아니라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칼라 퍼플 영화도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네. 흑백 인종차별 문제와 그 갈등을 다룬 영화들은 아주 많고요. 소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한 편씩 봐두시는 것도 미국을 바라보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종차별주의자 눈에는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사회의 신분 계층을 보면은 사실은 아시안들이 저 밑에 속한다 그러죠. 예. 차별은 더욱더 심할 겁니다. 근데 이 갈등들이 LA 폭동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흑인과 황인 또는 한국인과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미국 사회 모순들을 약자들끼리의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저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시선도 우리는 간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침대.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문순태 선생이 1987년에 내놓은 단편소설 문신의 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신의 땅. 네, 그렇습니다. 문신의 땅입니다. 타투라고 하죠? 예, 예. 우리 김 PD도 혹시 몸에 타투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타투 안 씻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어떤 때자국은 있어도. 요즘은 뭐 타투가 뭐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문신하면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죠? 예, 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미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문순태 선생의 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미국의 문신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몸에 새겨진 문신. 분단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 알려줄래요, 아직. 예. 문신의 땅은 1987년에 이상문학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쭉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대상을 받았는데 이 해 그 속에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설의 이야기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버즘딱지 같은 발동네에 사는 노 마리아라는 사람과 노 베드로라는 모자가 있습니다. 예.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죠? 예. 달동네라고 아시죠? 알죠. 서울의 그 삐까번쩍한 화려한 고층 아파트 불빛에 감싸인 아주 오래된
낡은 달동네가 있습니다. 빈곤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곳에 노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노마리아의 전력을 잠깐 보면은 6.25 때,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부모까지 다 잃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만기라는 아들인데 만기를 데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지촌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예. 그곳에서 미군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한 건 물론이거니와 온몸에 문신이 새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흑인 군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노 베드로입니다. 노 마리아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을 지우는 거예요. 예. 네, 그 문신을 결국은 지우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게 이야기의 한 줄기고요. 다른 한 줄기는 이 달동네로 의료 봉사를 간 의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은 순도입니다. 이 나가 마리아의 몸을 봅니다. 마리아가 제발 이 몸의 문신 좀 지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순도는 그 몸을 보는 순간 수치를 느끼고서 돌아섭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와요, 집으로. 근데 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노 마리아를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문신을 지워주겠다라고 마음먹고 가는데 노 마리아가 떠나고 없습니다. 나의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인 즉슨 자신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죠, 나에게는, 순도에게는 이모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 나의 아버지는 미군의 통역관 노릇을 하면서 미군들에게 홀몸이 된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그러니까 포주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초콜릿이니 껌이니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사에 깃든 미국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정신 속에 새겨진 그 무늬들을 떠올린다는 게 이 소설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소설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또 뭔가 찜찜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 문신의 의미를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몇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의대생이었던 내가 노마리아 문신을 지워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예. 노마리아의 몸을 보는 순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마리아는 헐겁게 느껴지는 물빛 블라우스 자락을 걷어올려 왼쪽 젖가슴의 횡격막 아래 철쭉꽃잎 크기만한 하트 앤 에로의 심장을 뚫는 화살 표시 문신을 보여주었다. 짙고 검푸른 남청빛 깔의 문신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출렁였다. 그녀의 왼쪽 젖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는 순간 흑인 병사의 커다란 군화가 머릿속에 찍혀왔다. 순간 나는 그녀의 젖가슴에 가래침을 칵 뱉어주고 싶었다. 노마리아는 다시 오른쪽 젖가슴의 문신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역시 하트 앤 에로의 심장을 관통한 화살 표시로 왼쪽 것보다는 화살의 길이가 길고 살쪽 부분이 날카롭고 뚜렷했다. 노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심장이 진짜 화살에 꽂혀 있는 기분이랍니다. 그녀는 한숨을 섞어 말하고 나서 블라우스를 내리고 스커트의 허리를 풀었다. 그리고 명치 끝에서 배꼽 사이에 영문으로 러브라고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었다. 스커트의 허리춤을 조금 내리자 배꼽 바로 밑에 젖가슴의 겉보다 2배쯤 크고 선명한 하트 앤 에로의 화살 표시와 함께 TT라는 영문 사인까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노마리아의 배꼽 아래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수치심으로 하여 내 심장이 마구 후끈거렸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하는 쪽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순간 그녀 대신에 오히려 내가 더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으며 그것은 곧 그녀에 대한 멸시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스커트에 허리춤을 올리면서 나를 보았는데 나는 한사코 그녀의 안개처럼 출렁이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다시 두 다리를 길게 뻗고 스커트 자락을 사타구니가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한 부위까지 올렸다. 불거웃이 새까만 불두덩 양쪽에도 두 넓적다리 안쪽에도 문신이 꿈틀거렸다. 두 겹, 세 겹으로 하트 앤 에로가 겹쳐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영문 사인으로 살결이 얼룩졌다. 양쪽 엉덩이에도 십자가와 하트에 화살이 꽂힌 게 있지만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네요. 노 마리아는 가랑이를 쩍 벌리고 스커트를 올린 채 말했다. 나는 차마 사타구니까지 들여다볼 수 없어서 애써 눈길을 피했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러브라는 문신에 새겨진 글자가 참 역설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없죠. 제가 몇 차례 일본군 성노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옥의 시간을 통과했던 할머니들의 몸은 우리의 역사의 치욕스러운 기억이자 고통의 기억들이죠. 그 기억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애써 피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을 더러운 몸이라고 해서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의대생인 내가 보여주는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치스럽지만 이 상처를 내보이는 여기에 노 마리아에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2단계에서 의대생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서 이 노 마리아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상처를 안고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더러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목욕탕에도 못 간답니다. 이건 정말 내 인생의 더럽고 고통스러운 흔적이지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죽음보다는 이 더러운 과거의 흔적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될 것이 더 두렵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씻게 될 사람들이 이 문신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문신을 지우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수많은 지하의 놈들에게 시달리게 될 것만 같다니까요. 난 죽은 영혼이라도 한 남자, 그것도 우리나라 남자의 정숙한 아내가 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지하이들, 미군들에게 만신창이가 된 상처의 기억, 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신을 지우지 않고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씻어버리지 않고서는 죽을 수도 없다고 노 마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비단구렁이처럼 징그럽기만 느껴지는 그녀와 마주 앉아있기를 거부하고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보면은 우리가 치욕스러운 역사들을 피해왔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대생인 나, 그러니까 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의 과거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점점 자신이 미국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노 마리아의 상처로 대표되는 역사의 고통과 대면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물론 이제 이모 할머니의 고통을 떠올리기도 했겠지만요. 일본군 성노예를 강제 동원된 자신도 역시 이 아버지처럼 미국의 문신이 영혼 속에 정신 속에 새겨져 있지 않은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이 수세미 속처럼 뒤숭숭해지면서 영어로 된 낱말들이 스크린에 자막이 떠오르듯 꿈틀거렸다. 팝송, 마돈나, 햄버거, 토스트, 블루진, 소시지, 버터, 치즈. 좀 생략하겠습니다. 비디오, 아파트, 텔레비전, 섹스, 트랜지스터, 파티, 챌린저, 개그맨, 가스레인지, 텐트, 헬스클럽, 보디페인팅. 나는 머리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소파에 푹신하게 앉아 신문을 펼쳤다. 미국서 원화 절상 요구, 미국 담배 수입 개방에 따른 여변초 생산, 농가보 대책 시급 등등. 이러면서 신문을 쭉 읽어나가는데요.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글자가 점점 확대되어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주한미 공군, 1 자위대와 공동훈련 요구, 한미 군사위원회, 팀 스피리트 훈련 계속 실시 합의, 와인버거 미국방, 한국민이 원하는 한 미군 계속 추진할 터, 한미 안보 협의회, 주한미군 대폭 증강 합의, 북한 한미 안보 협의회를 비난, 한반도 유사시 주 필리핀 미공군 동원 등 신문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미국의 존재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정말 절실하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87년 시점에서 신문 펼쳐서 본 기사와 지금 기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전술의 핵을 배치해야 된다고 이 자한당의 사람들이 미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정말 미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문신들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의 자결권을 확보할 수가 없을 거고요.
영원히 미국이 제공하는 미군의 우산 아래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미국에 유학 가기 바라면서 이 순도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헛된 욕망이 이른바 그 지배 세력들의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소비한다면은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제가 우리 김 PD와 많은 분들이 꼭 읽어드리고 싶은 모습인데 노 마리아의 신체, 몸에 새겨진 문신도 문신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의식 속에 새겨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문신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 그날 밤 나는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발가 벗겨진 몸으로 미군 야전용 침대 위에 사지를 결박당한 채 반듯하게 누워 바늘 끝에 내 몸이 찔리는 고통을 느꼈다. 내 몸에 문신을 뜨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다. 때로는 검거나 흰 얼굴의 지 아이들로 보이는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로 변하기도 했다. 그들은 나의 온몸에 빈틈없이 문신을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신은 하트앤에로의 심장을 뚫은 화살 표시가 아니라 길쭉한 소시지에서부터 햄버거, 내가 좋아하는 미국 가수며 마돈나의 얼굴, M2 자동 소총, 체루탄 가스, 심지어는 핵폭탄이 터질 때의 버섯 구름 모양 등 갖가지였다. 나는 문신을 뜨고 있는 사람이 바늘 끝으로 너무 깊숙이 내 피부를 쪼아댔기 때문에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꿈속에서 아픔을 참고 마치 내 장래의 꿈을 내 몸 깊숙이 은밀하게 새기듯 문신을 뜬 나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손뼉을 치며 자신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끄럼 없이 내게 보여준 문신은 내 몸뚱이에 새겨진 것과는 약간 달랐다. 아버지 어머니 몸에는 비행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것이었다. 네, 이렇게 진술합니다. 앞에서 아버지가 미군 통역관 노릇을 하면서 한국의 여성들, 미군들에게 소개해주는 포주 노릇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에게도 신체에 새겨진 문신은 아니지만 정신 속에 이렇게 정말 지울 수 없을 정도의 깊숙이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꿈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을까요? 참.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을 얻고 미국 시민권을 얻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기억들을 하나의 영광처럼 기록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가 미국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미국인이 되는 것이 꿈속에도 그리던 꿈 아니냐.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전해당하듯이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미국화된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주자 어머니 아버지도 환영하는 거죠. 아마 그런 집안들 적지 않을 겁니다. 예.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요즘은 그 뉴스가 좀 잠잠합니다만은 한때 원정 출산 이런 것들이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또 이모 할머니의 고통까지 깨달으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탈탈 털어서 노 마리아의 문신을 지워주겠다고 찾아가지만 혼혈하죠. 노 베드로만 쓸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노 마리아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온몸 가득 비단 구렁이 같은 정말 흡혈 박쥐 같은 그런 문신을 새기고 있는 노 마리아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예고하지 않고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는 정말 그 상처의 고통들을 당당하게 대면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해 나갈지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 예, 오늘 그 시리즈의 문순택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네, 1987년 40년 전에 발표된 문신의 땅이었습니다. 문신의 땅. 예. 우리 몸속에 가려진 은밀한 곳에 새겨진 문신. 그 문신에 새겨진 욕망을 또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었고요.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다. 예, 그리고 참 10년만 지나도 시대가 확확 바뀌는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글쎄요. 미국이
태평양에 진출한 이래 한 번도 쇠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역시 참 무섭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도올 선생에 따르면은 미 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잠잠하게 가만히 저물지는 않을 겁니다.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어떤 폐악질을 할지, 뭐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텐데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뭐 반미주의자니 민족주의자니 이런 거 별로 생내적으로 싫어합니다.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의 미국의 역할이란 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주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결권만은 우리의 정치 공동체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권리만은 튼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고 해야 할 텐데 가을을 시샘하는 이 더위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늦더위라고들 하죠? 늦더위, 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을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가을에 관련한 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어제 오늘 하늘이 참 맑았어요. 40대인 김 PD는 잘 모르겠지만 50대에서 60대 가까워진 나이가 되면은 정말 황홀하게 맑은 날을 보면은 뭐 어쩔 줄 모릅니다. 외로움도 더 깊어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상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떠오르는 게 뭐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가을을 탄다고도 하고요. 근데 제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편인데 김용민 브리핑 들으면서 좀 외로움을 탑니다. 네. 왠가 했더니 우리 40대인 뭐 김프로나 유한배 기자나 우리 김 PD는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세상에 많이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교수님께 제가 밟아드리겠다 이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글쎄 아무튼 쓸쓸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도 밟아드리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어제 오늘 맑은 하늘을 보면서 또 이번 주에는 조금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가을의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가을을 배경으로 한 좋은 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인이 김현승입니다. 예. 기독교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 가을의 기도라는 시편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시 있죠. 그 예전에 제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사연을 기다린다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보내왔어요. 근데 진행하시던 분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청취자 김현승 씨가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보내오셨다고.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부활하신 모양이죠. 예. 김현승 선생은 75년에 돌아가셨는데 가을의 시인이기도 하고 고독의 시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 시편들에 등장하는 갈가마기나 까마귀를 빌어서 깊은 외로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이면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을의 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이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전하는 시입니다. 가을의 시. 넓이와 높이보다 내게 깊이를 주소서. 나의 눈물에 해당하는 산비탈과 먼 집들의 불을 피우시고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배회하게 하소서. 나의 공허를 위하여 오늘은 저 황금빛 열매를 마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당신께서 내게 약속하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기적들을 해가 지는 먼 곳으로 따라 보내소서. 지금은 비둘기 대신 저 공중으로 산 까마귀들을 바람에 날리소서. 많은 진리들 가운데 위대한 공허를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 술을 빚어 깊은 지하실에 묻을 시간이 오면 나는 저녁 종소리와 같이 호홀로 물러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마른 풀의 향기를 마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네, 쓸쓸하죠? 네. 저의 그 공허를 잘 반영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첫 행이 대단히 깊게 와닿습니다. 넓이와 높이보다 깊이를 주소서 하는 구절입니다. 넓게 알고 높이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욱 든든한 사람들은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면서 공허라는 것도 또 고독이라는 것도 우리의 내실을 튼실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식물들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가을에는 좀 더 숙성하고 깊어지는 그런 바람을 담은 시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역력한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시인이라고 얘기하듯이 김현승 시인의 시들은 종교 색채가 강한데요. 구원의 주체로서 신을 갈망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깊이 깃들여 있는 그 신성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신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 주위에서 함께하는 나의 깊이를 헤아리는데 그 지점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별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엉뚱한 소리인데 유한배 기자 오늘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세 분 사이가 아주 각별한 것 같아서 하늘은 아주 맑죠. 마음은 자꾸 점점 더 쓸쓸해지고 해서 나라도 내 안에서 깊이를 찾아야지. 깊은 공허를 나 혼자라도 헤아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이 마침 가을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예. 가을이 오는 시간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은 벌써 황마차가 되어버린다.
우리들의 마음들은 벌써 구름처럼 지평선 가에 몰려선다. 에메랄드빛 하늘이 멀어지는 가을이 오면 해변에선 별장들의 덧문을 닫고 사람마다 찰란턴 마음의 샹들리에를 조리고 저녁에 오는 쓰르나미가 되는 지금은 폐회와 기로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들은 벌써 낙엽이 진다. 우리들의 마음들은 남긴 것 없음을 이제는 서러워한다. 지금은 먼 길을 예비할 때 집 없는 사람들 돌아와 집을 세우는 지금은 릴케이 씨와 자신의 입맞추는 시간. 네, 이랬습니다. 나의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싸우고 그럴 때도 있어야겠지만 가끔씩은 자신의 시간과 입맞추는 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가을이 오는 시간도 좋은 시지만 가을이 오는 날도 좋고요. 가을의 향기도 참 좋습니다. 시들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사색의 계기를 마련해 주곤 합니다. 정작 오늘 제가 이 김현승 시집을 손에 쥔 이유는 일요일의 미학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함께 싸우고 살아가고 하려면은 나만의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휴식의 미학을 일요일의 미학이라는 시에서 아주 잔잔한 언어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김 PD에게 바치는 헌정하는 시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쉬시면서 휴식의 미학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시는 일이 워낙 재밌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쉬엄쉬엄 가면서 휴식의 깊은 의미를 되새길 때 일도 더욱더 탄력을 받고 또 힘도 얻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요일의 미학이라는 시입니다. 노동은 휴식을 위하여, 싸움은 자유를 위하여 있었듯이 그렇게 일요일은 우리에게 온다. 아침빵은 따뜻한 국을 위하여 구워졌듯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즐겁듯이 일요일은 그렇게 우리들의 집에 온다. 5월은 푸른 숲풀 속에 빨간 들장미를 떨어뜨리고 갔듯이 나는 넥타이를 조금 왼쪽으로 비스듬히 매면서 나는 음부에다 불협화음을 간혹 섞으면서 나는 오늘 아침 상사에게도 미안치 않은 늦잠을 졸면서 나는 사는 것에 조금씩 너그러워진다. 나는 바쁜 일손을 멈추고 일에만에 편히 쉬던 신의 뜻을 이제야 할 것 같다. 나의 남이던 내가 채찍을 들고 명령하고 날카로운 호루라기를 불고 까다로운 일직선을 긋던 남이던 내가 오늘은 아침부터 내가 되어 나를 갖는다. 내가 남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될 수도 있는 일요일을 가진 내 나라, 이 나라에 태어났음을 나는 언제나 아름다워한다. 네, 이렇게 끝나는데 절대 고독이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예. 여기 나는 넥타이를 조금 왼쪽으로 비스듬히 매면서 나는 음부에다 불협화음을 간혹 섞으면서 이랬는데 이 음부는 음표를 얘기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악에다가 가끔씩 불협화음을 섞기도 하고요. 김PD는 약주를 못 하시지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예. 매일 이렇게 고기만 드시지 말고 가끔씩 늦잠을 또 자기도 하면서 예. 사는 것에 조금씩 너그러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독실한 크리스천 김PD에게 딱 어울리는 말인데 바쁜 일손을 멈추고 일에만에 편히 쉬던 신의 뜻을 한 번씩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남이던 내가, 남처럼 대하던 내가, 그리고 채찍을 들고 명령하고 날카로운 호루라기를 불고 까다로운 일직선을 긋던 남이던 내가 이런 일요일 아침처럼 좀 느긋하게 게으르게 한번 나를 만나봤으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가을이란 계절을 신이 주신 거는 사색할 수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예.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오가는 대화들 듣다 보면은 귀를 씻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예. 못 들은 것처럼 귀를 막아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소리들을 계속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김 PD는 예. 그럴 때 이런 시편들 하나씩 읊조리는 것도 마음을 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뉴스에 시달리는 우리 시민분들도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시를 통해서
위로와 함께 리셋하는 심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면의 힘도 조금 튼실하게 다지시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우니까 짤막한 시 한 편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혹시 괜찮으시면 가을에 관한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우리 김 PD가 선곡하셔서 한 편 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가을의 향기라는 시입니다. 남쪽에선 과수원의 능금이 익는 냄새, 서쪽에선 노을이 타는 내음, 산 위엔 마른 풀의 향기, 들가엔 장미들이 시드는 향기, 당신에겐 떠나는 향기, 내게는 눈물과 같은 술의 향기. 모든 육체는 가고 말아도 풍성한 향기의 이름으로 남는 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요. 높고 깊은 하늘과 같은 것들이요. 네, 이렇게 말 줄임표로 끝나는 여운이 길게 이어지는 시입니다. 네, 여운이 긴 시를 가슴에 새겨두고 또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만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시지 마시고 저도 가끔씩 끼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한잔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